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 당국이 서쪽 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2단 동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지 15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주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그동안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북한의 우주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 잔해가 추락한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인양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잔해 일부가 수심 75m 아래 차진 펄에 묻히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를 3단계로 나눠 물 위 함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초 부위 일부가 10에서 20cm가량 묻힌 원통형 발사체에 상단부 단락 부위와 하단부 관통부 두 곳에 D자형 고리를 걸고 와이어와 고장력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 10m 지점까지 발사체를 끌어올린 뒤 끊어짐 방지를 위해 보강 와이어를 추가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함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발사체를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 적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류 0.2에서 2노트에 수중 시야가 50cm에 불과해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양된 발사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군은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우주발사체를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으로 옮겼습니다. 한미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공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인양된 발사체에서 핵심 부품이 나올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양된 발사체는 표면에 천마라는 글자가 확인됐습니다. 애초 북한이 밝힌 발사체명 천리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3단 가운데 2단 상단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체 잔해 외에 엔진과 위성 탑재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인양 지점과 다른 지역에서 발사체 잔해로 추정되는 직경 2에서 3m의 원형 고리 부품도 지난 5일 발견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또 미국 전략폭격기 B-52 4대가 괌 공군기지에 재배치됐는데 한반도 출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건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SSGN 미시건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일형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미시건함에 대해 특수통신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 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 중장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 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사정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무장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시건함 방한을 계기로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 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SSBN 방안도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SSBN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을 탑재했지만 SSGN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시건함은 지난 1982년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SSBN으로 취역했다가 2007년 SSGN으로 개조됐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도 괌 기지에 재배치됐다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 넉 대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괌에 배치돼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지 2달 반 만에 다시 괌에 전개된 겁니다. B-52 역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식성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출동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B-52 넉 대와 병력 200여 명이 폭격기 기동군 임무를 위해 지난 14일, 그러니까 그제 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B-52의 전개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전투사령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미 측은 설명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한 번 급유에서 12,0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어 핵폭탄을 포함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세계 어느 곳이든 작전이 가능한 비행기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의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입을 담당하는 이은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수능은 공교육 교육과 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가 6월 모의고사에 이런 기조를 반영하라고 했지만 시험 결과 이런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혜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당정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선 법무부 담당 실무자가 관련 법 현안과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입법 문제를 논의했고,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암시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과 입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는 일일 브리핑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방류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인천 부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에 참석합니다. 규탄 대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해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수산물을 먹지 말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어민들 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며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스스로 괴담을 조장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고 수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문화협력 교류 취지로 베이징으로 출국한 민주당 의원 7명은 오늘부터 열리는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추진한 방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티베트 방문으로 중국 정부의 대티베트 정책을 비롯해 외교 책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자주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의 100만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국과의 정세가 악화할수록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중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대사 등과 연관지어가는 게 아니라며 문화교류와 협력 차원의 방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방중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2달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교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 이 고등학교에선 장난감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이 특보의 아들이 머리에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데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하나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특보 아들 논란이 있었던 2012년에는 학폭위 심의가 2건이 있었는데 장난감총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건이 모두 조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특보 아들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거나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특보 아들은 학폭위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전학을 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공장으로 퍼져 13동을 태우고 꺼졌는데요. 오늘 소방과 경찰, 국가수 등이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서대구 산업단지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 반에 경찰과 소방, 국과수, 또 전기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불이 어제 처음 시작됐던 재활용 공장인데요. 공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타담한 재활용 쓰레기가 잿더미로 변한 채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옮기는 데 썼을 트럭도 모두 불에 타서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우선 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찾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발화점을 찾으면 불이 시작된 원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건물이 모두 불에 탄 탓에 안전 우려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과 소방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각도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어제 불이 꺼진 건 언제쯤입니까? 네, 초진, 그러니까 불길을 처음 잡은 건 밤 9시 10분쯤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변 공장으로 불이 확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에 불을 모두 끈 건 오늘 새벽 2시 37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시작된 지 모두 8시간 만에 불이 모두 꺼진 겁니다. 화재 초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소방은 지역본부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대응 3단계를 내렸고 또 전국 당직 소방력의 5%를 모으는 동원령 1호도 발령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진 건 올해 4번째입니다. 이번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재산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공장까지 모두 1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주로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재활용하는 공장이라서 화재 초반에 불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공장 사이 간격이 좁아서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합동 감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정확한 피해 규모도 조사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13개나 불에 탄 탓에 피해 조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대구 산업단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과 오토바이 3대를 덮치며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선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주차된 SUV를 들이받으며 불이 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도로 위에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베어내며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에 있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다른 트럭 한 대에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변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트럭이 한 대 있어가지고 한 수초 안 지나서 변압기 폭발하는 소리가 또 팡팡팡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오토바이와 피해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일대 860가구가 한때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멈추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엔진 부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엔 갓길에 세워진 SUV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오금동에선 SUV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 난간 너머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2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부산 장림동에 있는 철물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직원이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건물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뒤 검찰이 이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을 보내 강 씨의 주식 거래와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박림과 동일산업 등 주가가 급락한 5개 종목은 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습니다. 검찰이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오다가 최근 강 씨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하한가 사태 하루 만에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안이 중대할 때 요청하는 신속 수사 전환,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핵심 피해자를 특정해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무더기 하한가 원인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강 씨는 이번 사태가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세 조정은 시장의 억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과 가족, 친인척까지 손해를 봤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회사들 역시 확인된 게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김재현 전 민중당 상임대표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건설노조로부터 현금으로 1,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김 전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정치 후원금만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 정년기인 20대에서 30대 지인들을 만나면 사람 만나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도 그렇다고 소개를 받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야심찬 사업을 내놨습니다. 미혼 남녀들이 단체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미팅인 셈이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올해 6차례에 걸쳐 서울팅에 참여할 25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의 문매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키읔. 시장님,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팅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건 서울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를 보면 미혼 남녀 커플 매칭 프로젝트인 두근두근 ING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9차례나 개최해서 98커플이 탄생했고요. 15커플의 결혼이 성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도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만남 기회를 갖는 데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4대 부문 28개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댓글에서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경을 쓰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사안까지도 하겠습니다라고 원칙을. 그러나 SNS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다자녀 지원책 등 좋은 정책들을 펴는데 서울팅 하나로 서울의 저출생 대책 전체가 의심받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아직 사업을 완전히 폐기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나기만 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먼저 살펴야 한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방탄소년단 10주년 페스타가 열립니다. BTS 히스토리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 그리고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BTS 라이브 스크린 등이 한강공원에 설치됩니다. 저녁 8시 반부터는 데뷔 BTS 1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쇼가 열립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의도 일대 3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내일 오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때 시내버스 우회 운행을 거부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 문화축제가 공공성이 있는 집회가 아니라며 시내버스를 우회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한국전력은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하위나 미흡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 경영 실적이 부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해 만삭의 아내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 뚜렷한 범행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시 벨타운에 있는 식당 앞에 꽃과 추모글이 놓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권모 씨 부부가 차에 타고 있다가 6차례 총격을 받았습니다.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둔 아내는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태아도 응급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30살 코델 구스비는 체포되면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총이 있는 것을 보고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심 버나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시애틀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don't know what motivated it. We do have the suspect. We do believe at this point, I think a life was lost, and it's very sad.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를 포함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에 있는 쇼핑몰 아울렛 주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이를 포함한 8명이 숨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코인 투자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리심사, 윤리특위의 절차 중에 하나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조사를 받게 돼 있는 건데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다 2000회까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자료 제출,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일단 그 상임위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지금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의 저 주장을 믿고는 싶어요.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보완할까라는 중심으로 우리 정치권 의견이 빨리 모아져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을 단죄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도덕적, 정치적으로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의원직 사퇴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억울함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심사 자문위라는 절차를 하나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아마 그 사전 정보, 그러니까 그 취득해서 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차익을 얻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여야당에서 추천한 전문가지만 주로 정치학 또는 뭐 법학 이런 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 복잡한 가상화폐, 잡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이거 어떻게 증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2차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가서 네. 나온 자리에서 증거를 대라. 사실 증거를 대라는 태도 아닙니까? 증거를 먼저 대라는 지금 태도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윤리심사 자문위원 중에 누가 그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뭐 이게 방송용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이잖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손절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 네. 일단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으로 일단 제가 볼 때 평가가 끝난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원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금 사법적 문제가 남아있는데 네. 지금 나와서는 사법적으로 문제였으면 증거를 대라는 이야기인데 윤리심사 자문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에 적합했느냐를 따지는 데예요. 네. 거기에 와가지고 윤리적 이야기는 안 하고 사법적으로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뻔뻔한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이제 관련된 그 코인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23일쯤에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이 사안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김남국 의원이 오는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안이 복잡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사태가 터졌을 때 당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 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어제 답변한 거 보니까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명백하게 나는 얼마의 그 가상재산을 모두 팔았다라고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게끔 이제 본인이 처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가난한 정치인이다라는 어떤 코스프레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이제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도를 좀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한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전체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 가상화폐 전수조사 그리고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생계 독립된 가족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에 대해서 신고 안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족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제도가 미비되었을 때 정치인들의 부의 불법적 축적 수단으로 이것이 활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로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뭐 전수조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공개하고 등록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번 국회 들어와서 있었던 어떤 거래 내역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다 모아놨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당에. 그랬더니 아직 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다 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모였답니까, 혹시? 그건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개인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동의를 다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보 공개 동의를 이제 전부 동의서를 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은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 쪽에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에 따라서 전부 동의서를 내고 이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은 전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금년에는 아마 개인 본인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가면 그 직계 좀비서까지도 그 동의하에 물론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비서까지도 동의하에 실제로 가족들이 이 가상화폐 보유를 어떻게 갖고 있고 사전에 어떤 이 고위직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또 사전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이 또는 우리 언론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현희 위원장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걸 기다리는 건가 싶어서.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전수조사할 때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늦게 동의서를 냈어요. 민주당이 모두 다 먼저 우리만이라도 받겠다라고 이제 권익위에 제출하니까 나중에 뒤늦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어지는 대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아들이 이제 코인 업체의 그 매우 고위직 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던가요? 그러니까 CEO 바로 다음에 했던 그 지위에 있는 사람, 사업 전체 통과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쪽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재산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개되지 않고
은폐돼 왔는지 혹은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부의 축적을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권위나 국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어 가면서 여야와 그리고 고위직들도 서로 먼저 내 거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도적 미흡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좀 보이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뒤로 물러서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논란이 되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명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제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보유를 했느냐 밝혀라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아들이 그 블록체인 업체 전문가로서 회사원으로서 봉급을 갖고 정상적으로 취직을 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일정 정도의 자산으로서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해명으로는 코인은 아니지만 NFT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NFT나 코인이나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야당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도 좀 그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 윤리법, 그다음에 재산 공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소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성년이 된 아들인데 본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뭘 보유하고 뭘 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복비서관 말씀이나 야당의 주장대로 저는 투명하게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고위직을 이용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 투명한 전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의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 재산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정치인들이 직계 존비속을 통해서 재산 회피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제에 국회의원들 또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공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본인만큼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가 있으시지 않아요? 저도 뭐 성인 둘이 있습니다만 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 차례 좀 큰 잡음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또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 정도만 정치권에서는 알려졌습니다. 그 혹시 같이 당에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분은 정치 또 정당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당무감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좀 독립적인 성격. 매우 독립적인 데고 그때 뭐 과거에 그 노영민 실장이 카드기를 통해서 책을 판매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뭐 일원이었던 책임있는 일원이었던 이런 정도 경험 이외에는 정무적인 경험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50대 중반 우리 사회에 사실 그 몸통에 해당되는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보통 혁신위원이다 그러면 상징적인 지난번에 이내경 그 선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로잖아요. 원로기 때문에 그 상징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는 원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주역들에게 민주당의 혁신을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당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고 바깥에서 응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뭐 거론되고 있는 다른 두 분의 어떤 그 원로급에 해당되는 교수님들 계십니다만 그분들보다는 이분이 더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의 혁신에는 좀 더 맞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큰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SNS는 일단 제대로 검증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SNS에 아무런 그 하자가 없을 정도로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소견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과연 저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당무감사위원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정당이 있습니다만 그냥 외부의 전문가, 법학자, 뭐 이제 정치학자 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가끔 2년에 한 번씩 하는 당무감사에 와가지고 의견 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떻게 정당의 그 내밀한 상황,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지금 그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굉장히 그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 네 분, 그리고 이제 코인 사태,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당대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친명 비명 사이의 갈등,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 룰,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일도 남마, 캐도 남마식으로 풀어줘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혁신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네. 저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법학자이고 금융감독은 부원장 했던 게 다고 정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기초 지식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걸릴 게 없죠.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 지식이라도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는 그 외부 인사 3분 중에 굳이 저분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세울 때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의견을 내고 뒤에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 김은경 교수인가요? 저분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도 않은 분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실력과 어떤 그 경험과 경륜이 없으신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저분을 혁신위원 내정한 것은 그냥 말만 혁신위원장이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그냥 가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도 격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정치가 어려울 때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때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지만 또 다른 정치와 상관없는 분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나치게 자기 진영 속에서 자기 정당 속에서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분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김은경 교수가 하면 돼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모든 것을 본인의 머릿속과 본인의 경험 속에서 다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점을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객관적인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국민 시각에서 볼 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두고 장점을 두고 봐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 밖에 있는 인물을 했더니 정치에 지식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쯤에는 어떤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 임기가 1년이 되는 즈음이고 정기국회 되기 전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하고 친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김종민 의원 본인이 내년 총선을 치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들려요. 본인 선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전체 걱정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당대표를 모두가 다 칭송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충고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다소 좀 과하다. 자리까지 거취까지 계속해서 당대표 되자마자부터 공격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공격이다라고 국민들과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정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목소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아니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라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대대표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이걸 여쭤본 거는 김종민 의원의 그 말의 흐름이 1주년쯤 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해석이 돼가지고 좀 시기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사실은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단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상민 의원은 오래된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비명계 분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좀 진퇴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혁신기구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필요하고 혁신위원회가 역할들을 상당히 정권을 부여받아서 과연 그런 친명의 어떤 이재명 대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명계 이재명 대표 거취를 결단해라. 이런 요구 사이를 혁신기구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봉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자는 건데 좀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외대의 김은경 교수가 그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비명계가 누구인지 김종민 의원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인지 친명계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대의원제 폐지 논란은 도대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전에 2개호 TF 단장이 만들었던 공천 누를 혁신은 어떤 내용인지 김은경 교수가 알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무처에서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얼굴 마담이다.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한 1, 2주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여론조사를 많이 안 여쭤봤습니다.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고요. 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4%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게 좀 재밌는 건데 여야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건데 전체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로 했을 때는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57%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보면 5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체 여론조사 표본으로 했을 때는 3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지층에서만 봤을 때는 6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두 분 다 정당 지지도보단 낮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제 기자 간담회도 했는데 성적표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존재감이 이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답변 중에 사이다 정치 같이 이렇게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사그라지는 이런 건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숙성되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 스타일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랫목 리더십 같은 겁니다. 뜨뜻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달아오르는데 확 달아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아오르면 이게 이제 뜨거워질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아마 이제 당의 안정, 그다음에 당정 관계의 어떤 재구성,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어떤 해결,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문제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존재감이 이렇게 특출나게 보이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당내 안정을 일단 그 마무리한 다음에는 적어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총선의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요. 당 대표 중심으로.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내년에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어떻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공천 이후에 어떻게 수도권 승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중도층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과 노선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실제로 보여주게 된다면 저런 평가들이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정당 지지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당시의 대선 후보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평가가 현재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약 34% 뭐 이런 정도의 정당 지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현재 사실상 2당 체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권 정당이 가능한 정당이 2당이니까 그 굉장히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지지층이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 대선 때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고 똑같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밑에 서 있는 것이라 그 평가가 그대로 이제 더 씌워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매서운 공격만 반복하고 있고 굉장히 험한 말이 오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이런 평가 속에서 함께 나온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다음번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후보로서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갇혀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위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았던 원안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영상 준비되면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나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저희들 원안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부터 팀 꾸렸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니 내가 줄곧 질문에만 답았어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줄곧 같은 같잖아요. 기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해놓고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지하 매설 하면 되지 않냐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미국 등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제가 미국 등이나 의견이었고 유럽은 지금 묻지를 않았잖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의견 표명은 과학적으로 접근해라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거리라도 제가 묻는 건 찬성을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아시아권에서 찬성한 국가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희 그 태평양 섬 도서 국가들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쟤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질의를 몇 개 묶어봤습니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말장난하듯이 답변을 하는 게 좀 답답한데요.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은 명확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폭력 아닙니까? 그 폭력에 대해서 폭력은 잘못된 거야 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폭력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것은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백혜련 위원장이 아시아권 내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우리 정부는 마치 찬성하는 듯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는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데 왜 이럴까 우리 정부가 라는 답답함이 국민에게도 있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당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라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현재 바다 방류는 한 3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육지에 보관하면서 자연 증발시키는 것들은 한 3,300억 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그보다 한 10배 들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일본 도쿄전력이 또 일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 대한 걱정을 끼치면서 또 각각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면서 해양수 방류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 검증될 때까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유지시켜 줘야 일본에서도 좀 더 많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국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먹는다는 말을 총리 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반박할 시간 2분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가장 정확한 저는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7개국 정상 성명이 있습니다. 정상 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국제법과 IAEA의 안전 기준에 따라서 IAEA의 독립된 검증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고 그 검증의 결과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질문에 대해서 뭐 이미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 검증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지 누구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지켜본다는 정부 입장이 동일하다. 그건 문재인 정부랑 지금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지금 우리 정부의 일일 브리핑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브리핑 때 보니까 도쿄전력 이야기했던 알프스 핵 다종 설비 제거 장치가 지금까지 6번 정도 고장이 났더라. 이런 것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해명해라, 더 밝혀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귀담아 들으면 된다고 보고요. 과학적 설명에 근거한 IAEA 기준을 좀 본다는 거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괴담 수준의 그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떤 문제,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식약처의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청 안전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결론을 냈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IAEA만큼 공신력 있는 기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지켜보자는 게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을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더 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도 부족하니까. 많은 우려의 표명이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괴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괴담은 일본에서 표현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괴담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계속 그 괴담을 퍼뜨리니까 문제죠. 두 분이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우려라는 표현으로 수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아 덥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광주가 32도, 경주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도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